안녕하세요. 한반도 미래연구원의 일본 실장 박승호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사태와 한일 관계에 대한 주제의 첫 날로서 코로나 사태와 일본 아베 정권의 향방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구는 지금 현재 심한 중병에 앓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예외가 없죠. 우리나라도 한때 세계 제2의 확진 국가였고, 일본도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호의 집단 감염 상태로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게 한일 간의 문제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과 질병의 전쟁이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리고 많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는 결국 국경이 의미가 없어지고, 또 이념의 의미가 없어지고, 민족 갈등도 의미가 없어지는 패러다임 변화도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전가의 보도로 여겼던 세계화가 어느 날 갑자기 각국이 방역 문제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일순간에 반세계화로 향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패러다임 변화 중에서도 중국과 미국은 코로나 문제로 갈등을 다시 한번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리 한국과 일본도 다시 갈등을 재점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양국 간에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방역의 모범 국가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일본은 과거 유생 선진국이었습니다만은 집단 감염 사태,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늑장 대응으로 인해서 방역 후진 국가라는 오명도 일부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대적인 비교 우위의 평가로 인해서 한일 간의 어떤 갈등이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에 유의하면서 한일 관계를 관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은 코로나 사태와 일본 아베 정권의 향방, 그리고 다음 기회에 올림픽과 아베노믹스, 그 다음에는 코로나 사태와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베 정권은 매우 중대한 정치적 시련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9년 집권 기간 중에 가장 큰 정치적 시련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본에서 보인 늑장 대응, 그리고 여러 가지 실수, 이걸 종합해 볼 때 초기 대응은 일본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초기 대응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하나는 올림픽, 두 번째는 일본의 매뉴얼 사회 부작용, 또 세 번째는 일본의 시민단체나 언론의 무관심, 이 세 가지로 줄여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올림픽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꼭 정상 개최를 하겠다는 의지가 2월달, 3월달 중에 아베 정권에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올림픽을 정상 개최를 해야 된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결국 코로나에 대해서 일본이 유생청정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초기 대응을 아주 약화시켰습니다. 소극적, 방어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이 코로나에 대해서 아주 약한 대응을 했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작용이 일어나서 결국 문제가 커지고 올림픽을 연기하고, 그리고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일본은 매뉴얼 사회입니다. 일본은 과거에 여러 가지 전쟁과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일본은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매뉴얼 사회라는 것은 일본 전체가 크나큰 톱니바퀴 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톱니바퀴에서 자기가, 그리고 그 조직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매뉴얼을 정해서 그 매뉴얼대로 따라가는 게 일본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시민생활입니다. 이게 어느 사건이건 지진이건 감염병이건 그 매뉴얼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일본 사회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995년에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어느 날 밤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묻히고 또 불에 타 죽고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일본에서는 자위대를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인원은 충분했습니다. 경찰력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은 그 매뉴얼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일본에서 자위대가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위대가 평가가 아주 높이 받았습니다. 이 매뉴얼 사회라는 것은 매뉴얼을 고치면은 그 고친 대로 그대로 하다가 다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매뉴얼을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났습니다. 일본은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때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염병이 창궐을 하더라도 이 매뉴얼대로 가면 일본은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 매뉴얼을 적용을 했고, 그런데 이 매뉴얼이 코로나와 사스, 메르스가 달랐던 겁니다. 코로나는 중증 증세는 없지만 감염 범위가 넓고 감염 속도가 빨랐습니다. 사스와 메르스와는 다른 매뉴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 적용을 잘못해서 일본이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두 번째 분석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일본이 시민단체와 언론이 아주 소극적이었다. 일본은 과거부터 집단사회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단에서 따돌림 받는 그런 왕따의 사회가 일본 어디에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어느 국민도 어느 언론도 대놓고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해서 비판이나 갈등을 노골적으로 조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일본이 초기 대응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지만 그걸 대놓고 얘기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은 이런 견제 장치가 없었다.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저는 일본의 코로나 사태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일본은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초기 늑장이 잘못됐고 아베 정권의 인기는 서서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도가 하락됐습니다. 3월 달에 48% 지지도가 4월 달에는 42%가 되고 지금 5월 하순에는 27%까지 지지도가 하락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그러면 아베 정권이 조기 퇴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또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일본은 기본적으로 1955년 자민당 체제가 만든 이후에 지속적으로 자민당이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 그러면 바로 자민당의 정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55년 이후에 70년 동안 민주당은 겨우 2번밖에 정권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자민당의 모든 정치가 일본의 모든 정치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자민당의 인적 구성이 전부 우익 민족주의 성향의 정치인들로 지금 핵심 멤버들이 다 채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치 환경에서 과연 일본 아베 조기 퇴진론이 나올 수 있을까? 우리는 거기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당분간은 아베가 지속을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베의 건강 문제입니다. 아베는 2006년도에도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강 문제가 악화돼서 총리를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일본이 만약에 내년 7월에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이 7월에 올림픽 개최가 무산될지 안 될지는 제가 보기에는 금년 7월 말경에 판가름이 납니다. 만약에 7월 말까지 아베 총리의 지지도가 계속 하락하거나 그리고 더 이상 코로나에 대해서 일본이 대처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아베 정권 퇴진론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나 우익 민족주의 성향의 그룹들이 다시 아베 총리의 뒤를 이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건 이제 제가 우익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베 총리가 왜 조기 퇴진론에 대해서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부정적일까?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자민당의 기본적인 정치 환경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유로는 아베 총리의 정치 수완입니다. 아베 총리는 9년 동안 여러 가지 정치 공경에 빠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의 절친인 오사카에 살고 있는 모리토모 학원 이사장 특혜 문제, 그리고 재무성의 문서 의혹 문제, 그리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쿠라 모임의 부정 참가 문제, 그리고 바로 이 전주에 발각된 구로카와 히로무 간사장의 도박 마장 문제, 이런 문제가 스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베 총리는 정치적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넘겨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정치적 수완으로 아베 총리가 공경을 넘어섰을 때 그중에서 상당 부분 소재가 한반도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입니다. 납치
납치 일본인 문제가 있습니다. 납치 일본인 문제는 2002년 북한이 납치 문제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이후에 10년 동안 일본을 마비시키는 가장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이때 참여연선거, 중의연선거, 지방자치선거에서는 모든 문제가 납치 일본인 문제로 일관했습니다. 그때 아베 총리는 이 문제로 정치적 난관을 타개했습니다. 자, 납치 일본인 문제가 끝나자마자 다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북한 핵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베 총리는 그때마다 내각에 비상을 걸고 그 비상 거는 모습을 신문에 공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베 총리가 이 위기를 그때마다 타개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국의 군함의 일본 항공기 조준 문제 그리고 독도 문제 이건 수시로 나오는 문제죠. 이런 문제를 적당히 이용하면서 아베는 정치적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가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수완을 발휘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은 한반도 문제가 거기에 끼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이유로 아베 총리는 당분간은 지속을 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베 총리가 이와 같이 이 초기 대응 미숙하고 또 여러 가지 늑장 대처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을 일으켰는데 여기에 한국과 관련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우리가 우려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 잘 대응을 하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에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얻을 것이다. 그 하나가 제가 관심을 두는 건 뭐였냐면은 통화스와프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사실 코로나 사태가 나서 미국으로부터 6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를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일본으로부터 통화스와프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과거 사례로 따지면 IMF 때나 리먼 브라더스 사건 때 그때 우리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순조롭게 넘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통화스와프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한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나라 모범 방역 국가의 이미지를 일본에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성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 한일 관계를 보다 좋은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일본은 우리한테 진단키트나 마스크나 여러 가지 노하우를 우리하고 협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협조해줄 의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일 관계를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의 지금 정권이 보다 한일 간의 밀접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걸 우리는 바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베 총리의 우익 민족주의 성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아베 정권에 대해서 우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익 민족주의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익보다는 우익 민족주의 용어가 보다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정치 성향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치 성향을 하는데 일본이 단지 우익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제대로 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익 좌익에 대해서 개념이 별로 없는데 일본을 막연히 우익이라고 하면서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과거사 문제 나올 때 일본을 비난한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금에 있는 정치 성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집어줄 필요가 있다. 우익 민족주의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천황제하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보수 우익 성향의 국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본을 정치 성향을 규정을 하고 일본한테 개선을 요구를 하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논리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익 민족주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자민당 당직자라면 간사장, 종무회장, 그리고 선거대책위원장, 또 국회대책위원장, 간사장 등 여러 사람들이 있죠. 한 8명, 9명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익단체 연구그룹에 끼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거의 80%, 90%가 자민당 당직자 중에서 우익단체 그룹에 끼어 있습니다. 자, 지금 아베 정권은 어떠나? 아베 정권 20명의 구성원 중에서 18명이 우익단체 그룹에 2개 내지 5개 끼어 있습니다. 우익단체 그룹이란 게 뭐냐? 우익단체 그룹이란 것은 일본의 천황제와 야스쿠니 신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된다. 일본의 국수적인 사고 방식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의원들의 모임입니다. 이런 모임에 있는 대부분의 단체 그룹들이 지금 자민당 당직자 포함해서 아베 정권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아베주의의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알고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익 민족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면 지금 이 아베 총리를 유시해서 스가 관방장관, 가토 카스노부 후생상 모두 다 여기다가 파란 휘장을 달고 있습니다. 파란 휘장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이거는 납치 일본인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는 자기네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는 이걸 사시사철 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우익 민족주의의 상징입니다. 2002년부터 거의 10년 동안 일본을 마비시킨 납치 일본인 문제에서 우익 민족주의들이 단합하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물론 북한이 잘못해가지고 납치 일본 문제를 당연히 해결해야 됩니다. 일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우익 민족주의가 단합을 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그게 화살이 또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익 민족주의에 지금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국가는 구체적으로 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우익 민족주의 성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아베 정권의 향방과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 문제점, 그리고 아베 정권의 우익 민족주의 성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